오늘 이 시간엔 진화의 배신이라는 책을 통해 어떻게 유전자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화라는 건 진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퇴화시켰다는 게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데,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유전 형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덜 움직이고 더 많이 먹고 있어서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세상이 많이 살기 좋아졌다는 거고요. 비만의 원인이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인류의 생존 전략 때문이다 라는 독특한 분석인데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금보다 더 소중했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 몸은 60% 이상 이제 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배출이 되냐, 며칠만 안 먹어도 탈수돼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음식보다 물과 염분의 섭취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생존의 관건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과 소금은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죠.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소금을 적게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해서 저염식 식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오면은 항상 묻는 거, 혈압이 있으세요? 뭐 당뇨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묻죠.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당뇨로 이어지고, 소금을 조절하는 나트륨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혈압이 오거든요. 그게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혈압의 95%를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혈압은 증상이 일절 없어요. 고혈압 자체로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고혈압에 의해서 합병증들에 의해서 우리가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혈압을 잘 관리해야 만병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의사들은 혈압과 당뇨의 과거력이 있는지를 묻는데요. 우리가 나트륨 1g을 먹을 때마다 그 혈압을 측정하는 단위인 수은중 밀리미터가 2.1이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을 6g 이상 하루 섭취하면은 사망의 위험성을 높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의사들은 저염식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지나친 나트륨 섭취를 하게 되면 심장하고 신장하고 혈관에 손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신장에 탈이 나냐면은, 콩팥에는 이렇게 사구체라고 하는 우리 몸에 독소를 걸르는 그물 주머니가 100만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몸에 돌아가고 있는 물탱크를 돌리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이 하루에 사구체에서 걸르는 양이 190리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을 걸러서 거기서 독소를 뽑아내고 다시 체내로 피로 돌려주는데, 그 와중에 1.9리터 정도의 어떤 걸러진 물을 소변으로 배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금을 많이 먹었다, 염분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몸에 더 많이 모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살이 찌고 혈압도 오르고 그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그걸 잘 걸러내지 못하면 병원 가서 이제 투석기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염분이 많으면은 우리 사구체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구체가 망가져가지고 잘 못 걸러주는 건데, 우리 몸에서는 오히려 또 더 물을 더 끌어당기는 걸로 가가지고 혈압 때문에 사구체 신장이 망가졌는데 그 신장이 다시 혈압을 올리게 되는 악순환의 어떤 사이클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평생 진짜 월수금 요일별로 이렇게 자기의 신장 투석을 해야지 살아가는, 그 기계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살아도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 문제가 지금의 이 염분을 우리 몸에 축적하는 그 어떤 타고난 유전자적인 문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세 때 뇌성마비 걸려서 장애를 앓으면서도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촉망받는 리더였고, 그리고 1945년도에 우리나라도 해방을 했던 그 해에 2월 달에 스탈린하고 처칠하고 얄타에서 이제 전후에 이런 어떤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혈압이 160에 90 정도로 높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혈압과 관련된 어떤 치료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뒷목이 뻐근하다고 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요. 대통령으로
재선이 돼가지고 다시 임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급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인을 추정할 때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뇌혈관이 터진 거죠. 그게 이제 뇌졸중인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 혈관이 터진 뇌출혈이 있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 뇌출혈이 온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출혈 직후에 그 대통령의 혈압은 그 수축기 압력이 3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혈압도 수축기랑 그 이완기가 있는데 수축기 혈압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인 뇌랑 신장까지 멀리 뿜어낼 수 있게 해주는 혈압인데요. 그게 적당해야지 너무 세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노령 인구들을 위해서 그 연금 제도를 자기가 법을 발의해가지고 채택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연금 제도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65세였는데 정작 루즈벨트 대통령 63세에 죽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제도의 혜택도 못 누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60대는 병원에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혼나요. 이렇게 네. 아저씨라 불러라. 80살도 아저씨라 불러야지. 요즘은 그렇게 100세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요절하게 된 이유가 아무리 평소에 건강을 잘했어도 그 혈압 문제 근데 그 혈압을 조절하는 그 염분과 수분을 관리하지 못하면 탈이 난다는 거고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어떤 그 이야기가 우리 올림픽 하면 올림픽의 꽃이 이제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네.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페르시아군을 아테네군이 대파를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이긴 승전보를 이제 아테네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달렸던 페이디피데스한테 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의 끝이 뭐냐면 그 40.2km 평지를 쭉 달려가지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노라 선언을 해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오래 달려가지고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그 페이디피데스한테는 그 40km 정도는 그냥 사냥할 때 30km 이상 달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면 100km 달리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 100km 달리기가 그냥 동네 마실하듯이 기본적으로 하루의 활동량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 사람은 그나마 제일 잘 달렸으니까 뽑혀서 갔을 텐데 왜 쓰러졌냐? 그때가 한여름이었고요. 여름에 요즘은 마라톤 하면서 중간중간에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수분을 그 뭐 게토레이 같은 거 염분이 섞여 있는 음료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쭉 달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몸이 이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그 뇌의 기능까지 완전히 이제 녹아버리는 열사병으로 죽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또 그런 그 역사들 중에서 왜 그럼 그때 사람으로 달리게 했냐? 말 타고 가서 해도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아테네 기마대도 있었는데 왜냐면 지금도 영국에서는 말하고 사람하고 달리기 경주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 경주가 매년 이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말이 이겼다고 하는데 2004년하고 2007년도에 딱 2번 인간이 이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왜 이겼냐면 그 해에는 여름에 경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날씨가 되게 습하고 더운 날이어서 습하고 더운 날씨에서는 말보다 사람이 더 장점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들은 냉각기가 없어가지고 더운 날씨에는 말 타고 달리는 게 말이 지쳐서 더 빨리 못 가니까 그때 그 장군이 페이디피데스한테 직접 달리려고 한 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그날의 그 무더위에 그 페이디피데스도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염분과 수분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요즘 그 뇌졸중과 고혈압을 일으키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죠.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현대인들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류의 세 번째 생존 전략으로서 이렇게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이렇게 복종할 때를 판단하는 본능을 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참 이 저자가 굉장히 그런 거를 잘 뽑았어요. 사실 병원에도 보면은 그 어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으로 오는 게 많은데 그 원인이 그 구석기 시대의 그런 그 폭력에 대응하는 인간의 어떤 심리에서 나온 건데 그러려면 이제 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좀 필요한데 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체중이 딱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열량의 17%를 소비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에 20% 가까이 뇌가 다 소비하는데, 그리고 유전자의 절반이 뇌 기능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의 수많은 유전자가 뇌 기능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인간의 뇌는 동물의 뇌에 비해서 크죠. 최소 3배 이상 크고, 그 중에서 이제 포유류나 영장류들은 신피질이라고 하는 게 크거든요. 그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동물의 뇌보다 더 겉에 있는 전두엽 기능 같은 게 좋은데, 그 신피질이 가장 뭘 하냐면 기억을 유지하는 거에다가 과거의 기억이 쌓여야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EQ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감성 지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동원해서 곤란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인간이 탁월한 건데, 어떤 위협이 오면 인간은 3가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튀거나, 아니면 쫄거나, 이렇게 네. 3가지라서, 그럼 맞서 싸우는 능력은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남자들의 남성 호르몬인데, 그게 그 테니스 선수들의 그 사례가 나와요. 결혼 전 1년 전 성적하고 결혼 후 1년 뒤 성적이 뭐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결혼 전이 더. 네,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이 결혼 전에는 성적이 좋다가 결혼 후 1년 뒤엔 성적이 다 안 좋아지는데, 피 뽑아서 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승부욕이 더 많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승부욕이 떨어지는 게 가정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건데, 그렇게 대응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되게 약한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울한 감정도 드러나는 겁니다. 슬픈 기색을 띄어야죠. 상대방이 측은지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제일 뭘 얘기하냐면은 위험을 예측하는 데는 불안이라는 심리가 도움이 돼요. 불안이 있어야지 조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험에 이렇게 그 대응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면 그 불안에 더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도망갈 수 없이 그 상태에 유지해야 될 때는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뭐 우울해져야 되는데, 그 슬픈 감정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그게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 당시 구석기인들에 비해서 직접적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생명에 위협이 없는데 과도하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그 기억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드 PTSD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돼 있나요? 자라보고 놀란 건 소뚜껑 보고, 아무것도 아닌 소뚜껑의 그런 잘못된 기억의 프로세스가 괜한 어떤 불안감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요즘에 또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됐죠. 이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맞설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도망가거나 또 복종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 당연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현대에 와서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몸의 어떤 병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이제 많이 연구가 됐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게 코티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코티솔이 많이 근데 분배가 되면 뇌세포를 비롯해서 몸 전체 세포를 이제 손상시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 세포 내에 이제 칼슘 조절 장치를 망가뜨리는데, 그 칼슘이 우리 심장에도 작용하고 근육에도 작용하고 뇌에도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교란을 일으키니까 진짜 실제로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실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그 환자는 너무너무 아파하는데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신체화 장애다, 뭐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칼슘 조절 기능이 깨져버리면은 그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는 그런 거가 깨지고 학습과 기억이 이제 교란이 돼가지고 완전히 꼬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건 측두엽의 해마에서 이렇게 단기 기억을 가져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뇌에 검색 엔진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비슷한 게 연관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면 거기서 찾아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서 부적절한 대응을 해버리는 걸로 정신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그런 슬픈 감정이 어떤 살해당하는 걸 방지하는 순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서 생존에 도움이 됐지만,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큰 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사례를 들었던 것이 그 이라크전에서 굉장히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았던 27세의 젊은 군인이
이제 그 전쟁 끝내고 귀국해가지고는 그 결혼을 한 이듬해에 자기 아내도 쏴 죽이고 자살을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군들이 2012년에 내린 통계에 따르면은 전장에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 수가 더 많아요.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자살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어떤 죽음의 공포가 아닌데 후방에서 그렇게 된 거는 우리 몸에 세팅되어 있는 잘못된 그런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근데 왜 극복하기 어렵냐면 태초에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 겪었던 어떤 게 암장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어떤 연구가 있는데 그 91년도에 그 알프스 티롤이라는 지역에서 아이스맨이 하나 발견이 됐거든요. 거기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도끼를 맞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구석기 시대에는 전쟁 이런 거 없이 그냥 실족을 했다. 그냥 네. 온화한 어떤 유목민으로 이렇게 과거 사람들을 그렸는데 거기 피 검사도 해보니까 그 사람 외에 4사람의 어떤 혈흔도 같이 파악이 돼가지고 옛날에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해당했다라는 증거가 법의학적으로 나와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불안하고 과도하게 두려웠고 과도하게 우울해야만 살았다라면 지금은 근데 그 선조들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은 정말 과민 반응에 의해서 알아서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아무도 가두지 않는 스스로 갇혀 있는 게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됐다는 거죠. 이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실제로 폭력을 가하게 당하면은 이제 출혈이 생기죠. 네. 근데 그 출혈이 생기고 나면 피가 멈춰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과하게 응고하는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됐다는 게 또 이 저자의 통찰인데 그래서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언제 밝혔냐. 실제로 그게 1628년도에 영국의 의사인 윌리엄 하비가 처음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피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 순환을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그 모든 혈관을 다 합치면 96,000km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정도의 혈액이 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몸이 엄청난 그 시스템인데 이제 네. 과연 그런 걸 알고 나면 진짜 인체가 소우주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네. 여기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버리면은 그 댐에 구멍 나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큰 참사가 터지니까 댐질하듯이 우리 몸은 혈소판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지혈을 시키거든요. 이 출혈 시에 응고를 시켜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병 중에 혈우병이라고 있어요. 그 혈소판 우리 몸에 피가 났을 때 지혈하는 한 10단계의 단백질이 어딘가에 부재가 됐을 때 생기는 병인데 그게 X염색체에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들은 그걸 복균만 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아버리면 그 X를 줘버리면 그래서 혈우병은 남자들만 생겨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혈하는 인자가 보충이 돼야지 사는 병이고 그래서 혈우병이 피혈자의 벗우자라서 영어로는 헤모필리아인데 필리아는 사랑이잖아요. 피에 대한 사랑이에요. 피를 너무 잘 흘려서. 근데 그런 병까지 생기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제 응고하는 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과도한 응고로 인해서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에 의해서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고 그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뇌경색이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응급하게 처치해야 되는 질환 중에 그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혈로 인해서 오는 것보다 응고에 의해서 병 생기는 게 지금 심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몸은 진짜 피 한 방울에요. 적혈구 2억 5천 개 들어있어요. 2억 5천 개가 아니라 2억 5천만 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피 한 방울에 혈소판이 1,500만 개가 들어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지혈을 하게 되는데 그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라고 진단이 되면 그 사람들 피에는 혈소판이 남들보다 2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혈소판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나 있는 건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가 두려웠냐면 피 한 번 나면 대형 참사니까, 특히 이게 누가 외부에서 공격을 가해서 오는 걸 떠나서 여자분들은 대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출혈이 과도하게 있거든요. 애를 낳고 태반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면은 엄청난 출혈을 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모든 과에서 피를 보는데 사실 제일 많은 피를 봐요. 그래서 몇 리터 흘리는 거에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근데 우리 몸은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신이 되게 되면 그 피 혈액량을 2.5배 늘려놓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응고인자도 몸에서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애를 내보내려고 자궁이 수축하는데 그 수축하는 힘으로 우리 몸에 지혈 작용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 의학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피토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써가지고 자궁 수축을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지혈을 이렇게 막아주는 처치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출혈의 문제가 단순히 몸의 출혈은 몇 리터씩 쏟아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한 30% 이상 출혈이 되면요, 의식도 잃고 우리 몸에서 맥박이 아무리 빨라져도 보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빨리 이제 응고하는 쪽으로 몸은 바뀌었고, 근데 뇌에서 출혈이 생겨버리면 뇌는 그 찻숟가락 3개 정도? 그 정도만 출혈이 있어도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 있으니까 엄청난 뇌압을 느끼면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쓰러졌듯이 그렇게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래서 지혈하는 작용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게 오냐면 반신이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오른쪽 반신이 감각이 없다면 왼쪽 혈관이 터진 거거든요. 이렇게 혈관이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상이 있고 나서 90분 이내에, 증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90분 이내에 병원에 와야지 우리가 흔히 골든아워라고 하는, 그걸 지켜야 후유증 없이 살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후유증이 생겨버리면 복구가 잘 안 됩니다. 차라리 심장혈관이 막힌 거는 20-30%가 기능이 멈춰도 다른 근육들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전신에 피를 보내는데, 뇌는 각 부위마다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혈관이 막혀서 그 부위가 완전히 썩어버리면 뇌는 5분 동안 혈관에 산소가 안 가면 그 부위가 기능을 잃거든요. 그러면 평생 그쪽 기능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말을 못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한쪽 팔다리를 못 쓴다거나.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빨리 그 혈전을 녹이는 처치가 지금 첨단 의료에서 필요하고, 저도 지금 의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가 그런 거죠. 인류의 생존 전략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진화의 산물들이 그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다가 왜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은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정말 먹고 살기가 좋아졌고, 그와 맞물려서 의료가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피도 덜 흘리고 잘 먹고 충분히 이렇게 염분도 섭취하는 환경에 우리가 처했지만, 우리의 몸은 20만 년 동안 과거의 그런 위기에서 극복하게끔 DNA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우리 몸에 입력돼 있는 정보랑 외부에서 새롭게 오는 자극이 다른 겁니다. 외부 자극은 달라졌는데 몸의 반응이 똑같으니까 이 탈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굶주림이고 탈수고 폭력이고 출혈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굶주림이 아니라 비만과 당뇨병이고, 탈수가 아니라 오히려 고혈압과 뇌졸중이고, 그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우울증과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출혈이 아니라 응고 때문에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만성질환으로 가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응급실에서 사체 검안서랑 사망 진단서 쓰는 게 많은데, 사인의 심장마비, 심근경색을 많이 쓰는데 90년대 초반만 해도 심장마비가 없었어요. 사인으로. 갑작스럽게 급사가 없었단 얘기예요. 그게 지금 20세기가 우리한테 안겨준 선물이자 이제 비극이 되죠. 지금은 그 심장 관리가 잘못돼서 급사하는 일이 생긴 것 자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 가능성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죠. 비만이 더 늘고 그 뇌경색이 더 늘고.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은 다 이제 건강하게 사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문제의식이 있고 먹고 살만 하니까 관리는 하는데 그게 개개인의 노력으로 일부 좋아질 수는 있어도 그런 어떤 자기 개발식 접근법은 전 인류를 그 어떤 공동체를 같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은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저자가 이제 좀 강조하는 방식이 인간이 뇌가 개발이 돼서 이런 20만 년 동안의 문제를 극복했던 것처럼 인간이 뇌를 써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도 극복하면 된다. 약 먹으면 되고 수술하면 되고 유전자까지 조작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 책의 2부에서 이어가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자의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더라고요. 이 책 제목이 왜 진화의 배신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진화의 산물들이 투쟁과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그 티롤 지방의 그 구석기인의 그 부검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북미에서도 똑같이 이제 콜롬비아 강둑에서 9,400년 전 인류를 부검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 읽으면서 9,400년 전이니까 우리 환단곡에서 얘기하는 그 1만 년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베링해 건너가서 그 북미에 정착하게 된 어떤 인류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골반뼈에 투척형 무기가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온화한 야만인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 속에서 생존해야 됐던 거라서 그 대목에서 우리가 상제님의 어떤 성구가 떠오르죠. 그게 뭐냐면 선천은 상극에 오니라. 네.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팅된 이 DNA는 그 상극의 질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고 이 책의 저자가 또 재밌게 얘기하는 건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살인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건 우리 조상님이 살아 있었기 때문인데 그분들이 살아 있었던 거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을 죽인 카인의 후손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에서 원죄를 얘기하고 우리 상제님 진리 안에서는 그 상극의 원한을 얘기하는데 상제님 말씀에 선천 인류는 죄로 먹고 살았다는 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와닿았어요. 죄를 짓지 않고는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않고는 내가 생존도 할 수 없고 어떤 여자를 쟁취할 수도 없고 내 씨를 번식할 수도 없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는 상제님이 강세와 더불어 우주 일련의 그 어떤 사이클 속에서 우주의 가을에 상생 그 어떤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으로 가서 풀린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인류의 오랜 세월 유전자적인 문제는 해원의 어떤 치유법이 들어가 줘야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대목이 이 책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미서 포정리 모시고 진화의 배신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요. 사람의 유전자가 형성되고 발현되는데 지구의 환경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의학의 질병 치료 연구와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정님 말씀 감사합니다.